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14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14주차 2교시입니다. 네, 우리 1교시에서도 제가 이제 기말고사 잠깐 안내해 드렸는데, 네, 기말고사는 6월 16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네, 접속 기회 3번이니까, 어, 3번 안에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6월 16일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 8일부터 15주차 1교시 수업이 시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15주차 1교시 수업을 꼭 들으시고, 15주차 1교시 수업을 꼭 들으시고,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말고사 문제는, 이제 문제만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 어려울 수 있을 텐데, 15주차 1교시에 요 답까지 같이 다 수업을 해드리니까, 15주차 1교시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디어의 사특성, 미디어 리터러시의 사요소, 유튜브의 특성 4가지, 에코챔버, 필터 버블에 대해서 쓰시오. 음.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논하시오. 미디어 리터러시를 신장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쓰시오. 미래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유튜브 사용의 부작용은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중독되지 않고 유튜브를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쓰시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가 많은 이유는 중간고사가 안 받기 때문에, 이 8문제가 제가 이제 올리면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때는 이 순서대로 적용되지 않고 랜덤으로 적용되고, 채점도 제가 물론 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그 배점은 다 12.5점으로 8문제니까 공동 배점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배점으로. 네. 자, 이제 우리 미래사회와 리터러시, 미래사회와 미디어 리터러시, 미래사회 미디어 리터러시. 근데 이제 우리 미래사회에서 사실은 이 AI가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소재가 된 거죠. 그래서 2050 미래사회 보고서라는 책이 있어요. 서울대 유기훈 교수팀이 쓴 책인데, 유기훈 교수는 이제 공학 박사예요. 공학 박사가. 네. 그래서 이제 1계급, 2계급, 3계급, 4계급. 1계급은 인공지성 플랫폼 소유주 0.001%, 2계급은 플랫폼 스타 0.002%, 3계급은 인공지성.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계급이 우리 인간이 보통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인공지능. 네 번째 계급이 프레카리아트 99.997%. 프레카리아트라는 말은 불안정한이라는 뜻의 이탈리어 프레카리오와 노동력을 뜻하는 독일어 프로레탈리아트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프레카리아트, 불안정한 노동계층이다. 근데 여기서 어떤 플랫폼 정류장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요거는 제가 스캔을 한 겁니다. 요 사진은 제가 스캔한 건데, 제가 이제 학회에 갔다가, 요게, 네. 학회에 갔다가, 다른 선생님이 막 발표하는 게 있길래, 그래서 제가 바로 핸드폰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교육 생태계 변화 양상 해가지고, 네. 그래서, 어, 플랫폼 소유주, 플랫폼 스타, 프레카리어트, 인공지성,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0.001%, 0.002% 프레카리아트, 인공지성. 여기를 보면은, 프레카리아트가 세 번째로 위치해 있는데, 실제 책을 읽어보면은, 책에서는 이제,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제가 한 그림도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 책을 읽어보면은 인공위성하고 프레카리아트는 혼재되어 있어요. 막 섞여 있어요. 3계급이 인공지성으로 표현되고 4계급이 프레카리아트로 표현되기도 해요. 네. 이렇게, 네, 막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프레카리아트는 그 인공지성보다는 위에 있겠지만 또 어떤 프레카리아트는 인공지성보다 아래에 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 사회에 인공지능이 어떤 지배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미래 사회는 어떻게 인공지능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리터러시를 확립해야 하는가? 어떤 리터러시를 확립해야 어떻게 좀 인공지능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미래 사회를 위해 우리의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네. 현재 우리의 자녀가 받는 교육은, 우리 사회의 교육은 미래 사회를 대비한 것인가? 예전에 우리 앞에서도 제가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요. 네. 현재 우리 자녀가 받는 교육은, 미래 사회를 대비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도 받았고, 우리 자녀들도 현재 받고 있는 이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그, 어,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편한 것인가, 대비하기 위한 것인가,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원래는 직업군인과 공장 노동자를 양산하기 위해서 농민계층을 교육했던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하자면 뭐 독일 지역인데 예전에 프러시아, 프로이센, 네, 유럽 열강의 반열에 오르기 위하여 물불 가리지 않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인들, 네,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인들, 또 공장에서 쉴 새 없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육체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농민의 자녀에게 직업군인과 공장 노동자가 되는 교육을 시킨 거예요. 후일 프러시아는 독일 제국이 합병되고 독일 제국은 이제 군대식 학교를 발전시켜서 밀리처 대대전을 일으켰던 거죠. 영국은 1860년대에 또 의무교육, 공립학교 의무교육을 제도화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숙련된 공장 노동자가 이제 무한정 필요했기 때문에 농민의 자녀를 교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는 사실은 다 한 1850년대까지만 해도 직업이 뭐였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의 직업은 거의 농민이었어요. 농민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식민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식민지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필요한 인력이 무엇입니까? 군인이죠, 군인. 근데 또 군인이 가서 그게 결국은 그때 식민지 이 전쟁 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인이 필요했고, 또 이제, 군인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군복. 군복도 만들어야 되지. 또 무기도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농민을, 군인과 공장 노동자로 만들었던 교육이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 교육을 제공을 하더라도 뭐 받고 싶은 사람은 받고 안 받고 싶은 사람은 안 받고 이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제 의무교육으로 제도화 시켜버린 거죠. 너다 받아야 된다. 의무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교육의 근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은 이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는 이제 독일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들여와서 우리나라에 이식을 했고, 일제 폐망 이후에 미국은 영국의 공립학교 교육제도를 기반으로 한 자국의 또 공립학교 교육제도를 또 우리나라에 도입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은 근대부터 지금까지 직업 군인과 공장 노동자 양산이 목적이었던 그 교육 시스템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믿을 수 없다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 근거를 보면은 군대에 상관하는 부하들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부하들은 그 명령을 기계처럼 수행합니다. 공장의 장은 휘하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작업 지시를 내리고 노동자들은 그 지시를 기계처럼 수행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사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은 그 지식을 기계처럼 암기하죠. 그래서 그 메커니즘이 사실 똑같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와서는 뭐 사고력 교육이라고 해서 수능 교육이라고 하는데 뭐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긴 하는데 맞아요. 저도 이제 그 사교육 현장에 꽤 오래 있어가지고 그게 사교육 교육이긴 한데 사실은 그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그 어떤 사고력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한 정말 많게 보면 한 30%?
그렇죠? 예전에 이제 9등급 체제에서는 뭐한 2.5등급까지, 2등급이나 2등급, 2.5등급까지만 그런 어떤 사고력, 어떤 시스템 이해를 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냥 제가 볼 때는 뭐 한 70% 학생들은 사실은 거의 이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죠. 외우는 거. 왜 그런지 사고하는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어떤 과거 군대식 교육 방법으로는 미래 AI 사회를 이겨낼 수 없다. 미래 AI 사회에 적절한 교육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하에서 교육 체계를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이 그 교육 개혁을 단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3년 6월 150여 년 만에 교육혁명을 단행했습니다. 2020년까지 입시교육을 폐지했고 공교육에 국제 바칼로레아를 도입했어요. 바칼로레아라는 것은 스위스에서 시작된 교육과정으로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책이라는 것은 교과서나 어떤 참고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양도서, 인문도서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그냥 책, 교과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아시아의 주입식 교육으로 대표되는 입시 교육을 정착시킨 그 장본인이 일본인데 그 일본에서도 현행 그 대입 제도까지 폐지해 가면서 바칼로레아를 도입한 까닭은 기존 주입식 교육으로는 미래 사회, 인공지능 사회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거를 이제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죠. 네. 좀 답답한 면이 있죠. 네. 그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은 공감 능력이나 창조적 상상력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미래 사회의 모습은 인공지능의 시대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뭐 제가 한 5, 6년 전에 이거 한참 좀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미래학 뭐 공부를 했다기보다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다기보다도 좀 책을 읽어서 이렇게 그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뭐 어떤 그 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좀 당위성에 의거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책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인문학 서적을 읽어야 된다랄지 뭐 그런 게 좀 있긴 있었는데 근데 그때보다는 이제 지금이 좀 더 이제 미래 사회를 좀 더 근거 있게 예상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는 좀 더 무섭기도 하고 좀 그렇죠. 우리가 뭐 피지컬 AI 이런 것도 이제 더 본격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일기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부정적인 의견은 우리가 30년 안에 AI에 의해서 절멸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는 뭐 AI를 뭐 선한 권력이 그 뭐 잘 관리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참 그 AI에 의해서 절멸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름 일리가 있어요. 네. 우리 그 2017년인가 16년인가 알파고가 이세돌 그 바둑기사를 이제 4대1로 이겼잖아요. 그때 사실은 예상하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세돌이 이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사기극이에요. 이게 사기극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구글의 엔지니어들은 구글이 이길 거라는 것을 사실은 너무나 알파고가 이길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경기를 한번 해보자. 어떤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좀 하는 건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AI 시장 중에 우리 한국이 AI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일반 대중들에게 AI를 좀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였던 거죠. 그래서 그 구글 회사 직원들, 임직원들은
AI가 이기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은 한 2017년으로부터 3, 4년 전에 이미 다 검증이 끝났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검증이 다 끝나서 우리 이제 인간을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인간이 사실 AI 못 이긴다. 이미 그렇게 결정된 건데, 그 3, 4년 지난 후에 한국 시장에서 한번 이벤트를 열어보자 해서 이제 이벤트에서 연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네. 그런 거 보고 이제 AI가 정말 무섭게 다가온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30년 안에 정말 인간이 절멸될 것이다. 제가 이제 한참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우는, 어떤 근거로 가지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운 제가 책을 읽을 때에는 그 책의 어떤 근거와는 다르게 저는 30년 안에 절멸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어떤 탐욕 때문이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미래 사회는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미래 사회를 예상은 정말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발 하라리 말이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미래는 정말 모르죠. 어떻게 될지.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미래 사회의, 모습,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어, 자, 우리 알파고가 있었죠.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하나의 쇼로 이해하는 경우, 네. 이미 2012, 13년에 이세돌이 이길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한국의 인공지능을 선보인 것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이미 한 2016년, 17년 정도 됐을 때 중국 시장과 일본 시장은 AI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 시장이 그 이해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한국 시장이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 이벤트를 한 것이다. 그 인공지능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 자, 미래는 인공지능의 시대다. 비유하자면 스마트폰이 손수레라면 인공지능은 우주왕복선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의 뇌를 대신하는 거죠. 뭐 우리 아주 간단한 예로 보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내비게이션 길 외우는 거 같은 거. 미래의 대부분의 사람은 양자 컴퓨터가 탑재된 인공지능이 양산되면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과거에는 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었는데 지금은 또 약간 다르게 말하죠. 다르게 말한다라는 것은 인공지능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가 또 긍정적인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그러죠.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는 뭐 5년 안에 그 미국이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국채 때문에 그런 건데, 그 국채에 이제 빚을 다 갚을 것이다. 이제 어떤 근거로 그걸 다 갚냐. 그러면, 그 근거는 이제 AI가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엄청난 생산력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그 엄청난 생산력 때문에 국채를 다 갚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 좀 줄을 이루는 의견은 테슬라가 말한 것이 좀 테슬라래.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것이 좀 황당무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방향성은 어느 정도 맞더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이, 어, 시간이 좀 문제지 결국 방향성은 맞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시간보다는 좀 더 걸리긴 하지만 결국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가더라.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잖아요. 전기차 같은 거. 네.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테슬라를 말했을 때 다 비웃었고 믿지 않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음. 자, 우리 이제 2011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11년에 인공지능 왓슨이 미국의 유명 TV 퀴즈쇼에 참여해가지고 우승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 처리 분야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였고, 인천 가천대 길병원 2016년 12월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이제 진료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IBM 왓슨 인공지능 암센터가 됐죠. 그래서 8개 과에서 30여 명의 의료 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단 단계, 치료 계획 수립, 치료 계획인데 이 치료 계획 수립 단계에서 왓슨이 같이 일을 하는 건데 또 수많은 논문들을 공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도 살피고 환자들로부터 매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어요, 실제로.
그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 가보면 그게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에 사실 여기 이 화면이 있고 이 다음 요게 좀 여러분들 약간 어두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어, 자 요게 네 사실은 이제 그 이게 플레이되는 화면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어, 작동이 잘 안 되는데 예, 여러분들이 인천 가천대 길병원 어, 인공지능 제가 이렇게 쳐보면 다 나옵니다. 또 인공지능 왔으 이거 쳐봐도 다 나와요. 유튜브에 한번 보시고 제가 이렇게 했어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진 않았어요. 조금 일부만 처음에 한 10초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 자체가 지금 제가 약간 여기 그 컴퓨터 어떤 조작의 문제 때문에 10초도 좀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네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냥 일반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인공지능이 이제 다양한 기계에 인공지능이 탑재돼가지고, 그러니까 피지컬 AI라고 요즘은 또 다른 그렇게 이제 명칭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듈별로 이제 인간에 필적하는 수준의 모든 정보 시스템을 장악할 것이다. 2050년 전후에 50%, 2075년에는 약 90% 정도. 그래서 이번 세기 말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2029년에 인간의 지능, 대표적으로는 어떤 노벨 수상자의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2045년에는 인류 전체의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단 지능이죠. 집단 지성. 2045년에는 우리 인류 전체의 지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출현할 것이다. 이렇게. 네. 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어떤 GPT 같은 거, 제미나이 같은 거 어때요? 어떤 노벨 수상자의 지능보다 좀 앞서간다고 생각이 드나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쓰는데 아주 똑똑한, 그리고 좀 거짓말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정말 좀 더 지나면 아주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인공지능에 의한 전문적 대체는 이제 이미 시작되었다. 네. 그래서, 어, 전문적 대체가 눈에 띄기 시작하는 때가 대략 2025, 6년, 2025년, 2035년 사이 전문직의 10에서 30%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기 위한 실업자로 전략을 예측한다. 이런 것들은 2025년 이전에 다 예상한 거였고, 유발 하리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좀 뭐, 정확한 거는 우리가 모른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갑자기 이제 요게 이게 나타났네. 화면 하나 더 나타났죠? 아까 어떤 기계 조작을 하면서. 네. 이제 없어졌나? 네. 음. 네. 녹화는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2035년에는 전문직의 30에서 50%, 2045년에는 전문직의 80에서 90%가 인공지능에 대체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미래이 정말 이렇다라는 거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앞으로의 교육 공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 사회에는 어떤 인문학의 중요성, 주체성을 기르는 이런 것도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에 저기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우리가 인문학을 사실 쉽게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쉽게 접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활용할 때 좀 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해보자 이런 어떤 취지입니다.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음.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창의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을 해야 되고 중독되지 않는 건전한 미디어 기기 사용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한테 말하는 거냐 제가 이제 저도 비슷한 의견이 또 있고 그래서 미래 사회 인공지능한테 지배받는데 너희들 그런 거 다 이해가 돼?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누가 인공지능에 지배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의견이 많은데
이제 너희들이 그 유튜브나 어떤 디지털 기기에 중독됐다고 생각해? 중독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아마 지배받을 거야. 중독되지 않고 그런 기기를 주체적으로 사용하고 비판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좀 인공지능의 지배를 덜 받을 거야. 또는 인공지능을 거꾸로 다룰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의견이죠. 그래서 중독되지 않는 건전한 미디어 기기 사용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이고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리터러시 또 표현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그 디지털 기기의 빠른 사용의 부작용이 뇌에 있다. 뇌 과학자들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정상 뇌파와 스마트폰 중독 뇌파가 있고 왼쪽에 활용도가 나와 있죠. 그냥 빨간색이 55, 좀 초록색이 40 정도 되고 보라색이 25죠. 우리 사람이 전두엽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의 어떤 활동성이 40에서 45 정도 돼야 되는데 스마트폰 중독 뇌파의 전두엽은 어떻습니까? 한 25밖에 안 되죠. 25에서 30. 근데 전두엽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른쪽도 한번 옆으로 보세요. 그 축두엽인데 옆에도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어떻게 또 그 우연히 마약과 관련된 또 그런 또 책을 읽었는데 마약을 그 한 사람들이 그 IQ 검사를 하게 되면은 IQ가 한 80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이 전두엽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근데 이제 마약을 끊고 치료를 좀 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약을 치료하는 그런 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때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이제 마약에 한참 쩔어 있을 때 IQ 검사를 해보니까 80. 나 치료를 쭉 하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검사를 했더니 뭐 한 98 정도? 그리고 거기서 2년 정도 더 있다가 어, 검사를 했더니 한 115 정도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두엽이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중독된 사람도 이 전두엽이 완전히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후두엽으로 들어와서 근데 책 같은 걸 읽으면 후두로 들어와서 전두엽으로 보내거든요. 생각을 한 다음에 언어나 사고를 맞춰서 다시 보내는 건데 이게 이제 책을 안 읽고 어떤 영상만 보고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은 계속 뒤에서 전두엽으로 보내기만 해요. 전두엽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정보 들어오고 생각하려면 새로운 정보 들어오고 새로운 정보 들어오니까 생각할 수가 없어요. 활성화되지 않는 거죠. 스마트폰 중독 뇌파는 이렇게 되어 있다. 뇌가 이제 썩는 거죠, 사실은. 다 이미 뇌 과학자들이 이미 밝히고 있다. 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는 15세 이후의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했다. 15세 이후에 지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걸 좀 근거를 잘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때 찾았던 거는 당시에 찾았던 건 이겁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자녀들 14세 휴대폰 금지, 14세까지 휴대폰 금지죠. 이렇게 실제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네, 14세까지 휴대폰을 금지시켰다. 음.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그 애플폰 발표를 했을 때 발표가 다 끝나고 이제 걔네들과 그 기자들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맨 마지막에 기자가 스티브 잡스 당신의 자녀는 되게 이 스마트폰을 좋아하겠네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겠습니다. 잘 사용하겠네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스티브 잡스가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아직 사용하지 못하죠. 15살 넘어서 제가 줄 겁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빌 게이츠도 그렇고, 네. 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실리콘밸리에 일하는 사람들은 요것을 15세 이전에 쓰면 좋지 않다는 걸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자신의 자녀들한테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네. 이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거. 그리고 이 경향신문. 제가 먼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마약 스마트폰. 그래서 저희 자녀는 이제, 뭐, 아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에 비해서야 제가 스마트폰을 좀 사줬는데, 예, 사달라고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이 신문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포기하더라고요. 자, 실리콘밸리 학교에는 디지털 기기가 없어요. 전통적인 학교의 모습을 따르고 있다. 컴퓨터가 발명되기 이전에 형태의 교실을 운영한다. 이 실리콘밸리에 연간 3천만 원 이상의 어떤 학비를 내야 되는 사립학교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책, 종이노트, 책장에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상어라면은 나무로 만든 장난감이나 인형, 차르, 바느질 뜨개질 이런 거, 바느질 도구 이런 거 전통적인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를 멀리 하라는 거죠. 네. 효율적인 부분은 적극 사용하되 일정 시간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의지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중독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는 거죠. 그 디지털을 차단하라. 공감 능력이나 창조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머지않은 미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리콘밸리가 추구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고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루에 두세 시간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독서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주위 사람들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라. 주말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미술관, 음악관, 박물관 등으로 가라. 자신만의 아날로그 문화를 만들어 나가라.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 전이었던 어떤 전통적 생활 방식으로 살 필요가 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은 디지털 기기를 절제 있게 사용하는 능력, 절제 있게 잘 사용하는 능력, 디지털 기기 어떤 통제력을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디지털 기기에 대한 통제력과 절제력, 미래 사회의 소수의 엘리트 계층과 대다수의 프레카리아트 노동계급을 나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그 중독되었다면 프레카리아트가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또 끊임없이 표현하라. 리터러시라는 거죠. 리터러시는 항상 제가 늘 계속 강조하는 거죠. 표현까지 해야 된다. 표현까지. 이해해서 끝나면 안 되고 표현까지. 그러면 끊임없이 표현하라. 그러면 결국은 창조하게 될 것이다.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창조까지 갈 수 있다.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말고 매우 많이 표현해라. 동영상을 업로드해라. 뭐 블로그에 글을 많이 써라. 네. 인공지능은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 사고력, 창의력, 공감 능력, 네, 이런 걸 키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뜻이죠. 네, 체계적으로 표현하라. 끊임없이 사유하라. 생각을 다듬어라.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라. 이렇게요. 네. 미래 사회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 일단 건강해야겠죠? 꾸준한 운동, 꾸준한 독서, 사고력, 창의력, 또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절제력, 통제력. 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인공지능에 대체되거나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네. 이렇게 해서 14주차까지 우리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토론 굳이 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곧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에 우리, 리터러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해 보시고,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15주차 1교시에, 시험과 관련된 문제 제가 다 설명해 드리니까 꼭 시청하시고, 정해진 날짜 6월 6일 화요일이었죠? 그날 하루에 꼭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